오늘은 주사파의 비밀, 그 실체에 관하여 너아라 TV에 방영된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약학 김철홍 교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사파는 주체 사상파로 민족해방파에서 분파된 운동권 계열, 북한의 지도 이념인 주체 사상을 따르고 반체제 운동을 하며 친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들은 반미, 반파쇼,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을 따르는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해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있는 김초롱이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981년도에 이제 대학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장신대 와서 88년부터 이제 91년 사이에 신대원 과정 공부하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바로 갔습니다. 졸업하고. 그래서 91년도에 유학을 갔고 가서 제가 뭐 석사학위 2개, 뭐 박사학위 1개, 또 거기서 담임 목회도 한 3년 반 정도 하고 또 학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총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이제 16년인데 2007년도 2월 달에 이제 논문을 다 마치고 다 패스가 돼가지고 제가 또 마침 장신대에서 신약학 교수 찾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또 제가 마침 돼가지고 제가 이제 9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학교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을 뭐 16년 정도 비워놓고 제가 뭐 공부하느라고 사실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지나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그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은 뭐냐면은 그 2007년도에 그 뭡니까 그 광우병 시위가 있었죠, 그죠? 광우병 시위가 있는데 제가 이제 9월에 부임하는데 이제 8월달에 여름에 그 학교에서 헬라어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여름방학 때 헬라어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3주면은 한 학기 과정이 다 끝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빡세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느 날 학생들이 수업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저기 광화문에 갔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뭐에 갔냐 했더니 광우병 시위하러 갔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왔는데 야 너희들 그 저기 공부 안 하고 왜 그런 데 가서 돌아다니고 시위하냐 그랬더니 뭐 그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 이거 학생들이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랑은 전혀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구나. 그래서 마치 그 선교사가 이제 타문화권 국가에 선교하러 가면은 그 타문화권에 온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나 타문화권에 온 사람 같다. 내가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고국에 귀국을 했는데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저는 이제 그날 개표하는 거를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그때 아슬아슬하게 그때도 이겼잖아요. 새벽까지.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이 나라가 이게 망하느냐 아니면 괜찮은 길로 가느냐 하는 게 이제 갈림길 같은데 그때는 정말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결국 아슬아슬하게 이제 당선이 돼서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숨 났습니다. 한숨 놓고 이제는 좀 뭔가 괜찮게 되겠다. 나라가 이제 똑바로 바른 길로 바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일을 한다 그래서 뭐 나라가 금방 바로 잡히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터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2015년, 16년 그 어간인데 그때 이제 국정교과서 새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제 국정교과서 만드는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그때 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사실 뭐 교과서 문제 그 전까지 큰 관심 없었는데 그런 일이 터지고 제가 하루는 그 광화문에 그 교보문고 있잖아요. 교보문고에 이제 가서 제가 대체 역사 교과서에 뭐 어떻게 돼 있길래 이 난리인가 그래갖고 이제 역사 교과서 사러 간 거예요. 한번 읽어보려고 중고등학교 듣고 갔는데 이미 계절이 바뀌었다고 교과서 다 치워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없냐 했더니 이거 다 치운대요. 그때쯤 되면. 그래서 그러면은 교과서 말고 뭐가 있냐 했더니 여기 참고도서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시험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해서 공부하는 이런 참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참고서를 이제 사다가 한번 쭉 봤어요. 근데 그 참고서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교과서 외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고 또 시험 문제도 그런 게 나오는 것들인데 다 읽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교과서 내용이 그 중에 특히 현대사 이쪽으로 읽어보니까 거의 예전에 그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의식화 교육 한다고 한국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공부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에 있는 내용이랑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조선 공산당사라 그래가지고 공산당을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고 없어지고 하던 그 역사가 있어요. 조선 공산당사라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런 공산주의 활동한 사람들 그때도 그런 내용 어렵게 구해서 우리 다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래서 제가 이게 운동권 서적이지 무슨 역사 교과서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던 차에 저희 학교 교수들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좀 언쟁이 시작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글을 좀 썼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웹사이트에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또 막 퍼나를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글 쓴 것 때문에 한참 좀 학교에서 문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자꾸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느끼는데 제일 그 심각하게 제가 그 경험한 거는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RO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석기라고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국회의원 하던 시절인데 저기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어떤 카톨릭 성당의 부속 건물에서 이 RO가 뭐냐면은 레볼루셔너리 오거나이제이션의 약자예요. 레볼루셔너리는 혁명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가 조직입니다. 혁명가 조직 모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날 130명의 혁명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이석기하고 다 검찰 수사받고 그래갖고 그 뉴스가 이제 나오는데 저녁 시간에 그 TV에 이제 이 이석기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보는 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놀란 거죠. 왜냐 하면은 그날 이제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회의의 주제가 남조선에서 남조선 해방의 그 결정적 어떤 계기 순간 중대한 국면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한 순간이 막상 우리에게 닥치면
이 130명의 혁명가들은 각각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 분담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이제 놀라운 사안이냐면,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혁명가라는 사람들은 사실 그 시대에 다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혁명가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받는 내용 중에는 많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안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교육. 근데 보안교육은 뭐냐면은 혁명가로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는 일이 있더라도 조직에 큰 피해를 주지 않게끔 평소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명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혁명에 대해서, 혁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가명을 쓰는 거예요. 가명을. 그러니까 본명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얼굴은 알지만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검거되거나 그 사람이 경찰에 잡히더라도 내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고 이렇게 평소에 만나서 이 혁명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절대로 개인적인 정보, 뭐 집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뭐 그다음에 형제 관계, 뭐 고향이 어디냐, 뭐 직업이 뭐냐, 이런 거는 절대로 서로 묻거나 대답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교육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실수로라도 그런 거 물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해요. 그거 원래 안 묻게 돼 있는데 왜 나한테 쓸데없이 그런 거 묻냐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주 혼나요. 그렇게 이제 보안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데, 그 보안 교육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혁명가들을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인원수의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거는 원래 괜찮고, 1대2로 만나는 것도 뭐 괜찮고, 1대3까지는 비교적 괜찮다고 봐요. 근데 1대4, 1대5 이렇게 점점점 인원이 많아지면 그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1대10 이렇게 만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안 유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만 만나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게 혁명가 조직이라는 건데, 이 이석기라는 사람은 그날 2013년도 얘기인데 130명의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본명을 다 공개하고 만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위 말하는 해당 행위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혼나는 그런 사안인데, 이 이석기와 130명의 혁명가란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기다 쉽게 말하면 명찰에 이름표 다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걸 정세 판단이라 해요. 정세 판단을 항상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세 판단을 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는 제일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세 판단하는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정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세 판단을 한 건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정세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혁명 사업에 있어서 만조기와 간조기라는 게 있는데, 이 간조기 때는 다 지하에 숨어요. 지하에 숨어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대로 우리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혁명의 만조기가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다 나와서 그때는 실명을 사용하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석기라는 사람이 원래 경기동부연합의 아주 그 뛰어난 지도자인데 이 양반이 국회의원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만족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족인데 어느 정도 만족이냐면은 혁명적인 상황이 이제 무르익어서 잠시 후면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 아마 제가 추측하기는 이석기와 이 과거 이제 경기 동부연합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평양으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았거나 그죠? 뭔가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열고 준비를 한 건데 그날 그날 얘기된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압력밥솥을 활용해서 이 폭탄 제조하는 폭탄 제조법이라든가 또 이게 폐파이프, 쇠파이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사제 권총 만드는 거 이런 방법들을 다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폭탄도 제작해서 준비하고 사제 권총도 만들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하는 기관 시설입니다. 기관 시설은 뭐냐면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죠? 또 에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별히 또 중요한 게 급수, 물, 수돗물, 식수 이런 걸 보호하는 그런 시설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들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거를 탈취해서 뭐 폭발한다든지 망가뜨린다든지 식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뭐 독극물을 섞는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들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짜고 그러고 그날 헤어진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뭐 국정원 직원이라고 저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분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서 회의 내용을 다 녹음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녹음한 거를 이제 검찰에 넘겨서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이석기를 잡아놓을 수 있게 된 건데 사실 그날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그날 130명이 모였는데 130명이 다 경찰에 잡혀가진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명도 안 잡혀갔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허술하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대처를 했는데 저는 그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인민해방 그다음에 공산혁명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 드디어 적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정세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과거에 조금 해봤었는데 항상 그 정세 판단을 하는 그 팀의 그 판단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세 판단 팀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언제? 2013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시점에 이미 한국 사회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께서 다 망가진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려서 목숨을 지금 연명시켜 놨는데 무슨 소리냐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저는 뭐 가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이미 이 아로 사건이 터진 거는 그 무슨 사인이냐면 한국 사회가 이미 벼랑 끝까지 가 있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한 몇 걸음만 더 가면 이제 떨어져서 끝장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뭐 밥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응접실에 앉아서 이제 TV 보면서 뉴스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날 제가 사과를 먹고 있었는데 제가 사과를 이렇게 먹다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이게 얼어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넋을 잃고 보는 거야.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섰구나. 이거 잘못하면 죽는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부터 사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럼 왜 생겼느냐 그 역사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이 학생 운동권, 제약 운동권이 처음부터 이렇게 종북 세력이었던 건 아니에요. 70년대에도 운동권 사람들, 학생들 혹은 졸업한 선배들 중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북한하고 상당히 가까운 듯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선배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운동권이라는 거는 뭐 주체 사상 이런 거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제가 81년도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83년도에 이제 학교에서 지도 휴학이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제 휴학을 시켜서 제가 군대를 가고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이제 저는 이제 찍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익 학생이다, 운동권 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군대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대에서 이제 녹화 사업이란 거였어요. 녹화 사업. 녹화 사업은 무슨 뜻이냐면 이 머릿속이 빨가니까 푸르게 해주든다 그래서 군대 그 보안대에서 녹화 사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A급, B급, C급 분류를 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지금도 분명히 나는 C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분류돼갖고 제가 A급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저는 2주간 여기 서울에 있는 뭐 세월 지났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세운상가 있죠, 세운상가. 거기 보안대 분실이 있었어요. 거기 제가 2주 동안 갇혀가지고 조사받고 이제 뭐 하여튼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제가 하여튼 군대 생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모범사병으로 뭐 휴가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잘했다고 나중에 고참들이 군대 말뚝 박아라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85년 12월에 이제 제대를 했단 말이에요. 12월에 이제 제대해서 집에 왔더니 친구들을 이제 만났는데 친구들이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봉투에다가 뭘 줘요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프린트된 유인물인데 책 같은 거예요. 근데 책의 그 수준이 좀 조잡해요. 표지도 그렇고 인쇄된 그 수준이 깨끗하게 인쇄가 안 됐고 좀 조잡하게 인쇄가 됐는데 여하튼 뭐 받아서 밤새 읽어봤어요. 쭉 읽었는데 읽어보니까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적, 학생운동이 말하는 주적은 미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 전까지도 물론 이제 미국을 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82년도에 부산에서 미국 그 문화원 거기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 불 지르고 점거 농성한 거 있어요. 그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는데 그때 이제 부산대 뭐 학생들 근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부산 고신대 학생 3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도 문제예요. 그때부터. 얘네들이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광주 사태 때 미국이 이 강경 진압을 막지 않았느냐 그래서 항의하는 건데 그때부터 약간 학생 운동 가운데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이 우리 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85년도 겨울에 그 문건을 보니까 분명하게 뭐라냐면 미제국주의가 우리의 적이고 미제국주의와 투쟁해서 싸우지 않고서 남조선 해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AI 문서라 그랬어요. AI 문서. 그 엔타이 임페리얼리즘 문서라 그래서 그 AI 문서라는 게 이제 그 85년, 86년 겨울방학 때 학생 운동권에 큰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주체 사상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조청년 통해서 들어온 뭐 북한에서 온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남한에서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서 뭐 왔거나 조총련에서 만든 문서가 이렇게 전달돼서 왔나 보다 그랬는데, 그해 겨울을 넘기면서 학생운동권 전체가 이제 그 AI 문서를 다 읽고 공부하고 학습했는데, 딱 3월 달에 이제 개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6년도 봄 학기죠. 그때 4월 달에 서울대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전방 교육 받는다 그래요. 전방 입소 교육. 그러니까 전방 부대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국가관이나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상황이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해 4월 달에 그 전방 입소 교육을 하는데 2명의 학생이 전방 입소 교육 반대한다고 신림 사거리에서 분신 자살했습니다. 김세진, 이대호라고 2명의 학생이 거기서 분신 자살을 하고, 분신 자살 하자마자 학교 캠퍼스에서 그날 입소하는 날인데, 전방교육하러 들어가는 날인데 전방 입소교육 반대하는 시위가 터졌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시위가 진행됐는데, 그날 나온 구호가 있어요. 구호. 뭐라고 구호를 외쳤냐면,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외치면서 데모하냐면, 양키의 용병 교육, 전방 입소 결사 반대. 그게 그날 구호였어요. 그래서 양키의 용병 교육이다 이거예요. 미제국주의를 양키라고 부르면서 전방 부대 들어가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 이거는 거부한다. 근데 그때 그냥 거부한다가 아니에요. 양키의 용병 교육이다. 그때부터 벌써 뭐예요? 북한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이 반제국주의 문서라는 거는, 이거는 북한이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을 미제국주의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 식민지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86년도부터 아주 격렬하게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가냐면은 학생운동의 대부분 그 서클들, 그것이 뭐 지하 서클이건 아니면 오픈되어 있던 서클이건 동아리들이죠. 이 동아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주체사상을 입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AI가 뭐예요? 결국은 주체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86년도에 주사파라는 게 갑자기 들불처럼 확 일어나면서 이 학생 운동을 이제 주도권은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학생 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린 주사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반대하니까, 그때부터 이 동아리 내부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주사파와 비주사파의 싸움. 그거를 우리가 사상투쟁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사투라 그러는데, 이 사상투쟁을 해서 결국은 주사파가 승리하고 대부분의 학생운동 조직을 주사파가 다 장악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주사파가 승리했는지, 그 사상투쟁에서 왜 주사파가 승리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웹사이트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좌파들이 쓴 글을 쫙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별의별 설명이 다 나오는데 다 엉터리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주사파가 광범위하게 퍼졌느냐, 예를 들어서 뭐 품성론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품성론이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김영환이라는 주사파 대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강철 서신이라고 이 글을 83년도 4년도 어떤 그 어간에 이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들어오기 전에 이게 유행했는데, 근데 김영환이가 나중에 이제 주사파 대부가 되니까는 결국 이제
주사파 주장이 된 셈인데,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그 강철 서신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소박한 품성 이런 게 혁명가의 자질이다 이거예요. 성실한 품성, 겸손한 품성, 용감한 품성. 이게 품성론이라 그러거든. 그래갖고 이게 교회에서 가르친 거랑 비슷하죠. 성실, 소박, 겸손, 용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주사파가 승리했다. 그딴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사파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주사파는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농민, 소상공인, 소시민,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혁명운동해야 된다 그러고, PD는 우리 노동자 계급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사파 쪽의 혁명 전술이 더 현실적이어서 선택됐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사파는 반미와 통일, 민족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주사파가 우위를 점한 거다.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지금 주사파 중에 젊은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승리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사파와 비주사파가 사상투쟁하면서 결국 주사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남조선 해방의 혁명 전략 전술에 대한 토론에서 비주사파가 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주사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비주사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남조선 혁명한다 그러는데 혁명 전략이 뭐냐 얘기해봐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우리 학생운동권에서는 혁명 전략이 뭐냐면 전국적인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다발적인 폭동인데 보통 폭동이 아니고 무장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뭐냐면 광주 사태예요. 광주 사태 때와 같은 폭동이 광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대전에서 한꺼번에 폭동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자기들이 혁명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주사파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의 그런 혁명 전략은 매우 비현실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현실적이냐 그랬더니 너희들 광주 사태 때 그 시민들이 무기고 털어서 무장해서 이렇게 폭동 일으켰지만 결국 이 군대가, 그러니까 현역들이 정규군이 진압하러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전투에서 절대로 정규군을 시민군이 이길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 소총 몇 자루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저쪽에 탱크 몰고 오고 헬리콥터 뜨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럼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주사파들이 하는 말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북측에 있는, 즉 북조선에 있는 인민해방군을 동원하는 것만이 남조선 해방을 할 수 있는, 혁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북조선 노동당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협조하에서 우리가 이 혁명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때 벌써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명 전략 전술 논쟁에서 비주사파와 주사파의 이 싸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주사파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목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도권을 주사파가 다 가져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 캠퍼스에서는 주체사상 교육을 하는데 아예 김정일이가 쓴 책이라는 게 있어요. 김정일이 쓴 책인데 주체사상에 대하여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막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뭐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을 아예 갖다 놓고 읽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97년도에 황장엽이 망명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사실 그 책들은 내가 쓴 거다. 내가 초안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여하튼 그래서 86년도가 지나면서 대학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가에 이 학생운동권이 다 주사파로 넘어간 거고요. 87년도에 그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위, 가두투쟁 나와서 막 시내에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모든 시위를 주도한 세력이 주사파예요. 그때 이미 주도권 잡았기 때문에 주사파가 87년도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따냈다 이거죠. 그래서 민주화가 이제 완성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민주화 세력. 나중에 이제 김대중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민주화 세력들을 다 그 정당에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학생운동, 특히 이제 주사파 맛을 본 걔네들이 정당으로 들어가게 된 게 그때부터예요. 그 민주화 운동, 87년 민주화 운동은 주사파의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승리가 아니고 주사파의 승리다. 왜? 걔네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공산주의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아주 그냥 둔갑을 시킨 거예요. 언론에서 다 그렇게 떠들고 걔네들을 막 칭찬하고 이러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의 투사들이라 그래갖고 여기 전부 다 어깨에 힘주고 그런데 걔네들이 속은 뭐야? 말 그대로 주사파 빨갱이들이라고요. 빨갱이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망했다. 그때 당시에도 큰일 났다 생각해요. 88년에 되면은 주사파가 노동운동, 사회문화운동, 종교운동 이걸 다 접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범민련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범민련 이런 데가 다 주사파들이 만든 운동이고 전국연합 뭐 이런 거. 노동운동에서는 이제 울산연합 또 인천연합 이런 게 있는데 울산연합과 인천연합이 주사파의 노동운동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주사파가 인천, 울산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노동운동의 그 기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 그렇게 막 승승가도를 달릴 때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서울대법대 82학번인데 이 사람이 주사파를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91년도에 북한을 가요. 그래서 잠수정을 타고 월북합니다. 2번 갔다 와요. 그래서 김일성도 만나보고 오고 뭐 주체사상 이론가들과도 만나고 오고 그랬는데 그때 조금 실망을 했다 그래 자기 나중에 얘기해 보면은. 근데 그래도 돌아와서 이제 돈을 받아와요. 혁명 자금을. 그래갖고 그 돈으로 이제 민혁당 조직을 92년도에 합니다. 민혁당 지하 조직이죠. 그런데 97년도가 되면은 김영환이가 이제 고민하다가 도저히 북한은 우리가 꿈꿨던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선언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더 이상 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래서 민혁당을 해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북한 해방운동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상당수의 이 민혁당 조직이 자체 해산을 하고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반발한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경기 동부연합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진정한 주사파입니다. 김영환이가 주사파 조직 해산하고자 할 때 동의 안 하고 우리는 끝까지 북한에게 충성해야겠다라고 남은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남시를 거점으로 하고 서울 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출신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석기가 그 지도자죠.
근데 이제 이석기의 경기동부협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민주당 당대표로 있는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이 이 경기동부연합과는 매우 끈끈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중앙대 법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법고시 보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때도 이제 노무현의 그 연설을 듣고 자기는 판검사 안 하고 변호사 하겠다. 노무현의 영향으로.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성남시에서 이제 개업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뭐 89년도에 민변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을 막 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이가 2005년도에 열린 우리당에 당원 가입을 합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 첫 번째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해서 떨어져요. 근데 2005년도에 열린 우리당에 당원 가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성남시 시장 출마하고 싶다 이러고 가입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밀어준 거예요. 당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북한 다녀온 거 아세요? 네? 북한 다녀온 거 모르죠? 네. 아는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재명이가 2005년도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2005년이 바로 언제냐면 열린 우리당에 당원 가입한 건데 8월 달에 여름에 가입을 해요. 근데 사진을 보면 언제냐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 가입하자마자 가을에 평양을 다녀오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평양의 순안공항 도착했을 때, 예. 2005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10몇 년, 15년 전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 보세요. 예. 비행기 내려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경대. 예. 만경대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예. 이게 아마 만경대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동강에서 찍은 거예요. 대동강에서. 예. 또, 예, 거기 안내원인지 하여튼 누구인지 하여튼 그 사람, 북한 사람이랑 같이 찍었죠. 이게 2005년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 이게 아마 김일성 생가 아니면 뭐 그런 걸 거예요. 초가집 돼 있는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예, 거기 운동장에서 그 단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뭐 모란봉, 보통강, 대동강 나오죠. 저 구경하러 가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호텔에서 아마 찍은 것 같은데 여자 직원하고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 학교인지 어디 가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들이 어디 나오냐면 다 봤죠? 그 다음에 이 사진들이 어디 나오냐면 네이버 블로그에 이재명이 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재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글을 써서 사진이랑 올려놨어요. 제가 찾다가 보니까 나와서 내가 지금 다운받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5년도에 열린우리당 가입하자마자 이 사람을 평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냐? 저는 아마도 이화영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놨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화영이 누군지 아세요? 이화영이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할 때 부지사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북한 불법 송금에 같이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이도 알고 쌍방울의 사회 이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송금할 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2005년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 당시에 변호사였기 때문에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은 함부로 혼자서 북한 못 갑니다. 통일부 장관 허락이 있어야 가는데 그때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이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다녀오라고 이렇게 길 터줘서 다녀온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화영이가 어떤 인물이냐면 2006년도에 안희정
충남지사랑 둘이서 북경에 가요. 북경에 가서 누굴 만나냐면 이호남이라는 사람 만나요. 이호남이는 북한의 이 대남 공작하는 정찰총국 소속의 거물급 공작원입니다. 이호남이랑 만나서 뭘 논의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해찬이가 북한 가는 거를 논의하고 와요. 이해찬이는 왜 그걸 갔다 오냐면 노무현이가 2007년도에 평양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찬이는 노무현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해찬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사람이 바로 이화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무현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북한하고 직통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도 이화영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조직할 때. 보통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화영이 같은 사람이 이재명이를 딱 보고 당원 가입하니까 뭐 아마도 제 추측하기에는 선생님 앞으로 정치하고 싶으시면 평양 한번 다녀오시죠. 이래가지고 그때 다녀왔을 거다 그럽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북한이 관리하는 남조선 혁명의 자산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성남시장 출마해서 2006년도에 실패하는데 10년도에 재도전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때 당선될 때 그 민노당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민노당인데 이 민노당이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고 있는 진보정당인데 그때 당시에 민노당 후보 김미희가 성남시장 후보로 같이 출마했었어요. 근데 김미희도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경기동부연합의 그 리더급으로 있는 여자인데 여하튼 성남시장 후보로 이재명이랑 김미가 둘이 나왔는데 이쪽 경기동부연합 측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석기죠. 이석기가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미희한테 너 후보 사퇴하고 우리 이재명 변호사를 시장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김미희가 후보 사퇴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동부연합이 조직이 있잖아요. 성남시 일대. 근데 이재명이는 뭐 변호사니까 뭐 조직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다 해줘요. 이석기가 뭘 갖고 있었냐면 이석기가 선거운동을 전담하는 회사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플래카드 찍고 뭐 포스터 붙이고 이거 선거 전체를 프로젝트를 전부 다 진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석기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거 뭐 시장 만들어준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당선됩니다. 그 당선됐을 때 그 성남시 시장 인수위원회에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이 이제 왕창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성남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이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권 사업에 다 입찰을 해가지고 그걸 독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 도로 보수건, 전기건, 하천 보수건, 뭐 다리를 놓는 거건, 그죠? 하다못해 쓰레기 수거해 가는 거 있죠. 이것도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이게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경기동부연합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기회사를 하던 사람이 아닌데도 미리 정보를 받고 내가 전기회사를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에서 다 같은 편이니까 네가 해라고 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도 고용해서 뭐 전기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가로등 갈아 끼고 이런 거 하고서 돈 받잖아요. 그건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냐? 그 사람들은요, 이 경기동부연합이 주사파들은 한 가지 좀 뭐랄까 존경할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예요. 얘네들은 돈을 그런 식으로 벌면요 개인 주머니에 넣고 쓱 입 닫고 이렇게 안 해요. 걔네들은 물론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가져간 돈이 있지만 걔네들은 항상 이건 뭐냐면 이건 혁명 자금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떼서 모아간다고 해요. 그걸 컨트롤해요. 아무렇게나 막 쓰지 않는다고 절대로 애들이.
그런 품성들을 가졌어요. 품성들을 얘네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성남시에서 여러분 해먹은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몇 년 했습니까? 8년 했습니다. 8년. 8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 사이에 12년에 이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석기, 이정희, 김재현 얘네들은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해서 국회 진출하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13년도에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1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해가지고 이제 이석기는 감옥 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통진당은 끝났고 이석기도 끝났구나. 이제 역사에서 사라졌구나. 사라졌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아로 모임에서 130명 모였는데 10명도 안 잡아갔다고. 그 나머지 120명은 뭐 어디 가서 뭐 놀았겠어요, 걔네들이? 절대 노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직 평생을 어디에다 헌신했다고? 남조선 혁명. 헌신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재명과 이 경기동부 연합 간의 관계는 이미 2006년 때부터 아주 견고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는 공생관계라요, 공생관계.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에 도전해서 또 당선이 돼요. 이때도 누가 1등 공신이었겠어요? 예. 경기동부연합이 결국 다 선거운동 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동부연합 애들이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8년 동안 성남시를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애들이에요. 해먹는 경험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눈을 돌려서 이재명이를 경기도 도지사 만들자 해갖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여러분 성남시도 그거 보통 시 아닙니다. 여러분 성남이 뭐 이렇게 가난한 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분당이 성남시예요. 판교가 성남시고. 네, 아세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해먹은 거예요, 얘네들이. 경기도 들어와서 이제 경기도를 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많이 해먹었는데 경기도에서 해먹은 것 중에 지금 드러난 거 하나가 뭐냐면 대장동이란 말이에요. 대장동.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1995년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들어가서 시민운동을 해요. 제 혼자 여러 사람 모아서. 그래갖고 성남시 그 참여연대를 사실은 이제 만드는 셈인데 이 성남시 시민운동할 때 뭘 했냐면요. 분당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네. 또 분당 팝큐브 특혜 분양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해요. 시민운동을.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성남시에서 그 지역 도시개발할 때 도시개발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 특혜 분야, 비리를 들여다보고 그거 못하게 막는 운동을 이재명이가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이재명이가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도시개발하고 지역개발할 때 요렇게 해먹으면은 법을 안 어기고도 왕창 해먹을 수 있구나라는 그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노하우를 이제 깨우치고 해먹기 시작한 게 이제 뭐 대장동 또 뭐 무슨 동이에요? 뭐 백현동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대장동 사건의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 복잡해가지고 뭐 이게 대체 뭐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책임지고 이 대장동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 도시개발공사가 처음부터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는
일정액 요것만, 그러니까 이득이 생기면 요 일정액 요것만 우리가 성남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 가져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 은행은 뭐 원래 은행이 돈 빌려주면 이자 받는 대로 법정대로 이렇게 법정 이자대로 받아가고 끝난 거고. 그래서 남은 그 수익이 성남시도 안 가져가고 은행도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요? 예, 그 업자인데 업자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투자한 개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천대유, 뭐 천화동 이런 게 전부 다 그 투자자 회사인데, 처음 이 대장동 사건 터졌을 때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장동에서 이제 그 뭡니까 도시개발에서 돈을 벌어가는데 1000%의 수익률을 가져갔다, 그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동그라미 하나가 실수로 더 붙은 거겠지, 어떻게 1000%의 수익률이나. 근데 직접 이제 읽어보고 계산해 보니까 1000%가 맞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화동인 3호라는 사람이 872만 원, 1000만 원도 투자 안 했는데 101억 원을 벌어간 거죠. 지금 현재 그 8천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대장동 한 건만. 근데 이 액수의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고 누가 관리하고 그동안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해먹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통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를 할 때 이재명이가 지금 대놓고 공천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 그래서 비당권파는 벌써부터 탈당해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누구를 공천하겠느냐? 예. 이번에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 결국 경기 동부 연합 사람들을 공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완전히 이번에 이제 내년 선거를 통해서 물갈이가 되는 거고, 물갈이가 되면서 누가 금배지를 다냐면은 진짜 종북 세력이에요. 진짜 주사파. 얘네들로 쫙 이제 물갈이가 되는데, 얘네들은 평생을 혁명을 위해서 몸 바쳐온 애들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게 원래 지하 조직이고 공개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선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서 통진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알맹이는 통진당이 되는 건데 겉으로는 뭐야? 그냥 민주당이죠. 대통령 선거가 27년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뭐 이재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누가 되건 중요한 건 뭐다? 결국 민주당이 공천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나오건 간에 이석기의 아바타고, 이 경기동부연합은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을 받고 그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한 간첩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께서 200석 얘기하고 자유마을 조직해서 어떻게든 저쪽 우리가 200석 못하면 저쪽이 200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 걸고 이제 싸우는 건데, 지금 칼이 여기 우리 목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도 4월까지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천만 조직, 그죠? 천만 조직, 그 다음에 자유마을 조직, 어떻게든 우리가 사람들 모아서 내년대 표대결로 갈 때 우리가 표를 한쪽으로 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거 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 고난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